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금융 분야의 AI 혁신입니다.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컨퍼런스 발표 내용이랑 미래은행 전략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할 건데요. 특히 웹캐시라는 기업의 AI 솔루션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 AI의 큰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은행 업무를 대체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건지, 그리고 큐비 같은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AI가 단순히 업무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금융 서비스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런 게 분명해 보입니다. 판을 바꾼다? 네, 이 변화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금융의 미래를 가늠해 볼 만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이 어디서든 은행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제 AI 뱅킹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진짜 흥미로운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사용자가 직접 하던 일을 이제 AI 에이전트가 대신 해주는 시대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웹캐시 같은 기업은 이 변화가 아주 빠르게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의 모든 기업용 핀테크 솔루션 있잖아요. 이걸 다 AI 에이전트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죠. 와, 전부요? 네. 그래서 기존 은행 시스템에다가 AI를 이렇게 얻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AI 기반으로 설계된 새로운 뱅킹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 중심에 웹캐시의 큐비라는 게 있군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말 질문을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로 바꿔주는 그 NL2 SQL 기술이 핵심이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큐비의 강점으로 성능, 보안, 가격, 딱 이 세 가지를 강조하던데요. 네, 일단 성능 쪽을 보면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접근법을 쓴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SQL 생성 작업을 잘게 나누는 거예요. 잘게요? 네, 예를 들어서 질문 의도 파악하기, 또 필요한 날짜값 찾아내기, SQL 초안 만들기, 만든 거 검증하기, 최종 답변 만들기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각 단계에 제일 잘 맞는 최적화된 AI 모델을 쓰는 거죠. 아, 약간 분업하는 거네요. 그렇죠. 분야별 전문가 팀처럼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그 거대 언어 모델 LLM보다 훨씬 정확하고 복잡한 금융 질문에도 답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긴 금융 데이터는 정말 민감하잖아요. 보안은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게 제일 걱정될 텐데.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큐비는 그래서 외부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빌려 쓰지 않고요. 오픈소스 기반 언어 모델을 아예 기업 내부 서버나 아니면 웹캐시 자체 GPU 센터 안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대요. 아,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 일이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보, 스키마라고 하죠. 이런 핵심 정보가 밖에 노출되는 걸 막는데 아주 신경 썼다고 합니다. 오, 성능 잡고 보안도 잡고. 그런데 가격은요? 보통 이런 기술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LLM 모델 자체를 좀 가볍게 만들고요. 이걸 돌리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 사양을 낮췄다고 해요. 가볍게요. 어떻게? 예를 들면 7천억 개 파라미터짜리 엄청 큰 모델을 한 140억 개 수준으로 확 줄여서요. 그러면 아주 비싼 전문가용 GPU, H100 같은 거 말고요. 그냥 고사양 게임용 PC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RTX 4090 같은 걸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게임용 GPU로도요? 네. 덕분에 월클라우드 비용을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줄였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한 기술적 성과라고 봐야겠죠. 와, 100분의 1?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원래 숫자 계산에는 좀 약하고 금융만의 어떤 특수한 용어들 잘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 자료 제목 중에 숫자 틀리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문구도 있었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LLM이 본질적으로는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라서 수학적인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큐비는 이 문제를 풀려고 역할을 나눴어요. LLM은 그냥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만 알려주고 실제 계산은 아주 정확한 계산 전용 모듈이 따로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아, 계산은 다른 애가?
네. 그리고 금융 용어의 미묘한 차이 이런 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자금 현황 보여줘 이랬는데 사실 그 속뜻은 여러 계좌랑 통화까지 다 구분해서 보고 싶다. 뭐 이런 복합적인 의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QB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씁니다. 자주 쓰는 특정 금융 용어는 그 단어 의미를 벡터로 바꾸는 임베딩 모델로 빨리 파악하고요. 좀 더 일반적이거나 복잡한 질문은 아까 말한 그 NL2 SQL 엔진이 유연하게 처리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라고 말하면 하나금융그룹을 떠올리도록 이런 금융권 특유의 용어를 학습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결과를 믿을 수 있게 이 답은 이런 SQL 질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고 그 근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능도 갖췄다고 합니다. 야, 점점 똑똑해지네요.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면 결국 미래은행의 모습 자체를 바꾸겠군요. 다른 자료에서는 AI 전환시대 은행의 4가지 미래상, 이걸 제시하던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은행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첫째는 고객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컨텍스추얼 뱅크. 컨텍스추얼, 맥락이요? 네, 맥락. 둘째는 고객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뭐랄까 공감하는 은행, 엠파세틱 뱅크. 셋째는 앱을 굳이 켜지 않아도 알아서 서비스가 작동하는 인비저블 뱅크. 오, 인비저블 뱅크. 마지막으로 고객의 재무 목표 달성을 스스로 돕는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자율적인 은행이죠. 와, 들어보니까 단순 거래 처리 수준이 아니라 완전 개인 재무 비서처럼 제 상황, 감정 다 읽고 심지어 보이지 않게 편리함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제 돈 관리 목표 달성까지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JP모건이 AI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거나 웰스파고, 파고 같은 서비스가 실제로 나왔다는 거 보면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어요. 은행 안팎에 있는 문서, 보고서, 거래 기록 같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하고 이걸 자산화한다고 표현하죠. 데이터 자산화. 네. 그리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데이터 관리 역량이 은행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AI는 그냥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은행과 고객의 관계, 나아가 금융 업무의 본질 자체를 정말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네요. 네. 웹캐시의 큐비 같은 솔루션은 그 변화 속에서 성능, 보안, 비용, 그리고 기존 AI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구체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은행이 나아갈 그 방향들, 맥락, 공감, 숨김, 자율, 그리고 데이터의 근본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금융 서비스를 선택하시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실 때 꼭 주목해야 할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금융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AI 금융비서가 나의 재무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소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해준다면 나는 그 결정권을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한번 좀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